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 인천 스마트 도시 리빙랩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시청 스마트 도시 담당관실 조태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석에 선뜻 응해주신 발표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리빙랩 참여 자 사례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께서 환영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시티가 시작된 곳입니다. 지난달 송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천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모범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법을 찾는 생활실험실, 리빙랩을 스마트시티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 예산을 올해 300억, 내년 400억 규모로 대폭 확대해 모든 시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종에서 본격 운행을 시작한 실시간 수용답형 버스 아이모드도 시민참여단의 문제 발굴과 해법 마련 등의 과정을 통해서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이 나아가야 할 스마트 도시의 방향을 직접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스마트 도시 리빙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인천 스마트 도시 리빙랩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남춘 인천시장님,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스마트 도시 인천의 도전을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에 특화된 솔루션을 발굴 접목하며 기존 도시 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함께 연세대는 시민 참여 중심의 리빙랩을 작년부터 영종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미래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스마트 도시 인천은 인천이음 모든 길을 잇다라는 모토하에 다양한 스마트 시티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 행정가, 연구자가 함께 도시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 연세대와 같은 대학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참여형 네트워크 조직이 되어 인천형 뉴딜과 스마트 시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임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세대는 최근 인천시와 협력하여 아시아 최초로 나이버트 프로그램 운영과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 메이크스페이스 전문랩 사업 등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산학연병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인천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인천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며 스마트 도시 인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섭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성대학교 박정우 교수님께서 스마트 도시와 공공 서비스를 위한 리빙랩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강연으로 소개받은 경성대학교 스마트 커뮤니티 연구센터의 박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스마트 도시와 리빙랩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즘 이제 도시에서 많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은 주체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 주체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사용하는 방법론이 리빙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리빙랩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기업에서 하는 리빙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리빙랩도 있고 연구기관에서 하는 리빙랩도 있고 좀 주체라든지 아니면 목적성에 따라서 리빙랩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시에서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주도 또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어떤 리빙랩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좀 할당받은 시간이 약 한 30분이고요. PT를 준비한 게 한 30장인데 영상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리빙랩에 대한 이제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 리빙랩 정의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에놀에서 말하는 유럽 네트워크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우선은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전문 기관의 것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공공 쪽에서 정확하게 아니면 학계에서 정확하게 리빙랩의 정의를 내린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여러 다양한 정의들이 지금 홍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위에 적은 거는 위키피디아에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정의 중에 하나인 것을 제가 적어놨고요. 밑에는 유럽 네트워크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시민이 주체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테스트와 그 다음 그러한 것들을 성과를 한번 검토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빙랩에서는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작성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대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리빙랩에 적용하는 방법론들도 나오고 프로세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빙랩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기관에서 홍보 영상으로서 제작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 영상에서 좀 사용자들에게 편하게 쉽게 설명한 영상 자료가 있어서 첨부하였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리빙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빙랩이 여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혁신의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리빙랩을 도입했습니다. 리빙랩은 우리말로 생활실험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발상과 접근법으로 혁신적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삶의 현장이 실험실이니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실험의 참여자이자 설계자이고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주체입니다. 최근엔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더해지면서 리빙랩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리빙랩 공동체인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는 리빙랩의 필수 요소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사용자, 즉 시민의 능동적 개입, 실제 생활 세계에서의 실험실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 공동 창조. 여기에 더해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술의 활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서울시 서울혁신파크는 리빙랩 사회혁신 실험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 공모를 벌여 모두 6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금천구 독산 사동에서 진행된 독점에서 공유로 행복주차 골목 만들기 실험은 리빙랩의 좋은 사례입니다. 골목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6월 금천구 독산 사동 주민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행복주차 주민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금천구 시흥대로 126길 골목을 생활실험실 리빙랩으로 정했습니다. 주차구역마다 센서를 설치하고 골목 입구엔 주차 정보를 보여줄 전광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실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골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나 골목을 지나는지, 몇 대나 주차를 하는지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며 설문조사도 벌였습니다. 그렇게 2달을 매달린 끝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14명 중 13명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이제 시흥대로 126길 골목길 주차구역엔 날마다 머무는 차들의 색이 바뀝니다.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던 풍경도 사라졌고 골목을 지나는 차들의 수도 30%나 줄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골목에 작은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리빙랩이 만든 작은 기적입니다. 우리 사회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통, 쓰레기,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노동, 그리고 먹거리와 주거의 문제 등 시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제안하고 생활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가며 더 나은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 리빙랩이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리빙랩의 5대 핵심 요소라든지 각각의 공통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리빙랩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리빙랩이라는 기법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조금 이제 지난 사례가 되어버렸기는 하였지만 삼성에서 처음에 이제 폴더블 폰을 만들었을 때 베타 테스터, 그러니까 하면서 여러 SNS의 유명 유저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사용 후 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걸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삼성에서 대응을 하고
그런 해결 방법을 찾은 뒤에 그러한 이 제품을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제품 출시를 하였죠.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고도화를 시민과 함께 피드백으로서 나눠가면서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리빙랩의 한 종류고, 이러한 것들이 기업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리빙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학생들 같다면 뭐 어떤 온라인 게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베타 테스터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리빙랩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음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최초에는 이게 시민 주도의 어떤 형식으로서 나타난 것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던 것들을 실제 현실 공간에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리빙랩의 가장 큰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MIT에서 플레이스랩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아파트 집에다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빈도라든지 활동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람을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 저희가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빙랩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시민주도, 그 다음에 지역 문제의 혁신, 그런 것들로 넘어오면서 리빙랩들이 이제 애널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홍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리빙랩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관주도가 아니고요, 시민 스스로 뭐 한 것들 중에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리빙랩의 이제 건너유라는 것들이 대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갑천에 갑천에 있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비가 오면 범람이 돼가지고 건널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람이 되는 곳들에 대한 현재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가지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리빙랩을 진행을 하였죠. 결과를 만들었고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인천광역시 iMood 서비스입니다. 뒤에서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수요 기반형의 어떤 버스를 만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만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거 아세요? 전국 7개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인천시.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에는 늘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다른 인천 지역보다도 낮은 인구 밀도와 신도시 개발 중이라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현대자동차가 힘을 합쳤습니다. 폴택시처럼 부르면 언제든 오는 폴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건데, 대중교통 때문에 고생하는 신도시에서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간 수요 응답형 서비스인 iMood를 도입했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근처의 정류장으로 iMood를 호출하고, iMood는 AI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해 이동합니다. 보통은 버스 타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iMood 타면 보통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와 같이 탄 동승객이 선택한 정류장만 내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단축될 것 같아요. 또한 전동 킥보드 iZ 서비스도 함께 도입해 시민들의 자녀거리 이동까지 도왔고요. 우리는 iMood, iZ 서비스 개발과 함께 기존 규제로 서비스가 어렵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인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례를 개정하고 한정면허 공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으로 영향받을 버스와 택시 사업자분들과 만나며 경쟁이 아닌 상생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힘을 쏟은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 직접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영종도 교통 문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해보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아이모드 서비스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하며 묶여있던 시민의 발이 되었습니다. 아이모드가 운영된 2개월간 총 12%의 영종 시민이 이용했고 대중교통 통행 시간도 16분이나 줄어들어 실증 기간이 끝날 무렵 어느새 시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서비스가 되었죠. 예비사업 기간 동안 우리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아이모드 버스와 아이제트라는 두 개의 수단에 그쳤으며 영종 국제도시라는 범위에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사업을 통해서 더욱 스마트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 3년간 추진될 사회 참여형 아이 멀티모달 서비스가 바로 그 새로운 방법이죠. 사회 참여형 아이 멀티모달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하나의 앱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모드 내에서 만날 수 있는 인카 서비스는 지역 상권 및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익 모델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통 이음, 지역 이음, 수익 이음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따로 떨어져 있던 이음새들을 잇는 비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별 특화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패키지로 만들어 국내의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사 교통 문제를 앓고 있는 해외 도시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길을 잇다. 인천 이음. 예. 인천에서 이제 했던 수요 기반 이제 콜버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리빙랩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수요 기반형에 대한 어떤 대중교통을 하자, 아니면 역으로 뭐 수요 기반형의 스쿨버스로 운영하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세종시에서 진행되었던 행복도시 1-4 생활권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에서 운영을 하였었고요. 처음 이제 시민 참여단이 구성이 될 때부터 어떠한 특정 주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역의 문제를 발굴을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구축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조로도 시민이 참여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능의 고도화 또는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시민들이 다 함께 하셨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곳 세종시에는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짧은 횡단보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 겁니다. 사람이 건널 때마다 깜빡깜빡하는 이것, 바로 LED로 만든 안전등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이를 인식해서 LED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깜빡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이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보행자에게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안전한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적정 속도로 달리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데요. 반대로 과속일 때는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면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는데요. 좌우를 살펴주세요. 아무래도 옆에서 알림으로 차량 접근이라든가 바닥에서 불빛으로 보행자가 있다거나
차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 LED 알람을 설치한 이후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운전 행태가 줄어들었는데요. 또한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았던 차량들도 LED 알람 설치 이후 감속 운전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 LED 알람 기술 도입이 지역 주민의 의견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기술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직접 생활 편의 시설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실제로 도시 곳곳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총 4종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리빙랩을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리빙랩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리빙랩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큰 3개의 꼭지로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리빙랩은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리빙랩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운영을 할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또 질문을 많이 듣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보통 이제 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듣죠. 리빙랩 결과는 그럼 어떻게 수렴하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각각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리빙랩을 진행하지?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시민들을 모아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 해야 된다는데 그 각각 여러 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들은 간담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빙랩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았던 리빙랩은 예전에 반상회였어요. 지역의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역의 문제점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동사무소에 전달해가지고 지역에 해결을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전부터 리빙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상회를 통해서 평소 생활에서. 그런데 이게 리빙랩이라는 것으로 이제 갑자기 절차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자유로운 이런 건 반상회처럼요. 그러니까 유럽처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전에 있는 반상회처럼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역 문제가 나오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공공 서비스 도출을 위한 사업들은 일정 사업 기간이 있고요. 그 사업 기간에 해야 될 목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행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디자인 싱킹에 의한 프레임워크 또는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례들도 보면 이러한 뭐 아주 어려운 방법이라든지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을 그냥 합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문제인식하고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까지 할 수 있다면 상품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 서비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품화까지는 못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제품화를 통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 절차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도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어떤 모양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수렴과 확산에, 그러니까 확산과 수렴에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이와 같이 원형으로 해서 이제 순환 구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이제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방안 도출, 고도화, 그다음에 사용자 평가라는 것을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것에서 저희가 확장을 시켜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붙인 네이밍이고, 어떤 학계라든지 그런 데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우선은 리빙랩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중간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구들이 아무래도 현장의 자세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중간 기구 운영자들이 그 대상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한 번은 지역의 문제들은 뭡니까 하면서 확 풀었다가,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할까요 하면서 좁히겠죠. 그러면 이 좁힌 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요 하면서 푸는 방법론으로 한번 또 확 넓힐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럼 가장 합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또 좁히겠죠. 그런 식으로 확산과 수렴을 통해 가지고 리빙랩들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횟수가 몇 번을 확산과 수렴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횟수는 늘어나고 줄이고 하는 것들을 가감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짜임을 만든다라면 이런 정도, 최소 4회. 보통 최소 4회는 실제 부족하죠. 그래서 사전 분석은 이제 시민들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빼고요. 서비스에서 지역 문제를 시민들과 이해하고 공감해서요. 발견이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할 건지 정의,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기업이라든지 개발 주체만 와가지고 혼자 개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보완사항을 찾는다라든지 하는 어떤 개발 과정. 그 다음에 현장에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한 대로 작동을 하는지 만족도, 아니면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총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 그리고 지역 문제를 발굴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데 2번 내지 3번 가감을 해가면서 횟수를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안들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빙랩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빙랩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인식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에 대한 검증, 이 프로세스만 지키고 확산 수렴만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변형을 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에서 했던 건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총 7차 워크샵, 그러니까 시민들과 7번의 리빙랩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었었고요. 각각의 워크샵에서 이러한 앞에서 말했던 지역 문제 발굴, 그 다음에 그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서비스 고도화 평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시티도 어렵고 스마트 도시 서비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기술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날이 너무 덥다라는 것을 깜빡하고 이게 옷을 뜯고 있어서 지금 땀을 좀 닦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을 이해할까라는 거죠.
특히 스마트 도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기 전까지에는 이러한 프로토타입의 제품이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모드 같은 경우를 만드실 때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아이모드라는 것이 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셨던 거죠.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없는 것인데 시민들과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의견을 받을지, 또는 없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이제 방법론으로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고 뒤쪽에 발표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시민들이 뭐 많이 모이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시기는 힘드세요. 아무리 뭐 층하 이중 추출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추출법을 써가지고 형평성 좋게 뽑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역의 대표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도 또 다른 대안이기는 하죠.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이제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통계적 자료라든지 사회적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고 그러한 시민 참여자들을 보고 이런 가상의 인물로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참여자들이 있는 연령대, 그다음 남녀 성별, 뭐 사회적 특성 그런 것들 외에도 또 다른 가상의 인물들을 가지고도 한번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여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러한 서비스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이벤트 상황에 따라서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작동을 할 건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가상의 인물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상의 인물 A가 주차장을 갔는데 주차장이 많차더라. 그래서 근처에 또 다른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지? 라는 이벤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유 주차장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자. 뭐 그런 것들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써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방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건데요. 이러한 이슈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기능을 역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작동하는 기능의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실제 작동은 못 해보지만 그런 각각의 뭐 회원 로그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도 이러한 것들을 좀 문제점을 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한다면 이제 실제로 기능 정의서 서비스에 대한 기능 정의라는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진이라든지 중간 조직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의견들을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실 때를 보면 주어를 다 빼고 이야기를 주세요. 그냥 뭐 해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주어 빠지고 이유도 없고 그냥 무조건 뭐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의견을 취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체라든지 장소의 공통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의견들을 구체화하고 취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명확하게 처음부터 잘 써주시면 상관없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POV라든지 HMW를 통해 가지고 누가라는 거 또는 수요자가 누군지 니즈가 뭔지 아니면 그러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써가지고 시민들한테 한번 재질문을 하는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해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있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POV로 하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다시 HMW로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인 가구를 위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명확한 주제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 스스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 사례들을 찾아나갈 수 있고 기술 개발을 적용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이제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 금방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시민들이 막 적어주는 거는 주체도 없고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문장들을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단어 의미 연결망이라는 것들을 방법을 쓰는데 우선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실증 사업에서 실제 시민이 적어주신 거죠.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문장으로 주저리 적어주시다 보니까 이것들을 구체화하기가 실제로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학계에 있다 보니까 뭐 워드 클라우드, 단어 의미 연결망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였는데 실제로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요즘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만들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주저리 적어주신 것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관광 서비스를 하고 AR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는 관광 서비스의 모빌리티를 하고 그에 대한 컨텐츠로 가해 역사를 하자. 그리고 그걸로서 주차장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중요 핵심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적어주셨다고 투덜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서 빈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이런 단어 간의 연계 분석망을 하면 뭐 제2, 제3의 의견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영 조직이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야기를 주신 것들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늘어나가다 보면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놓치는 수가 생겨요. 예전에 이야기를 주셨던 것들을. 그래서 한번 이런 가지치기, 사지수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골도 형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 흘러갔는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빼먹지 않고 다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공간 관련 시민 서비스에서 이슈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해결 방안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시됐었고 그 다음에 최종 서비스 기능으로서는 이와 같이 되더라 해서 최종 서비스 기능에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결 방안에서 빠진 게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볼 수 있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SNS 하면 한번 통째로 하면 또 이런 축제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발굴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리빙랩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성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서비스 사용성, 유용성, 품질,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 확산 효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이라고 하면 그는 뭐 현실에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효과성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했으면 뭐 이렇게 가감이 되는 요소들이 실제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구축에 대한 앱이 뭐 홍보가 필요하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추가적인
의견들을 받고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 제가 이제 좀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르게 넘어간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빙랩을 개념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박정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호재용 교수님께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과 시민 참여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호재윤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연사자님께서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양한 리빙랩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이제 포괄적으로 리빙랩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면, 저는 최근에 연세대학교가 이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행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리빙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듦으로써 이제 리빙랩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즉 이제 스마트 교통 문제와 관련된 이제 서비스 실증을 위한 리빙랩이었는데요. 앞선 강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보셨는데, 이제 콜버스, 그러니까 수요 기반의 이제 콜버스 아이모드 서비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영종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운영한 이제 리빙랩이었는데, 이번에 그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고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와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문제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와 현대카드 등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로고가 같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서비스의 실증을 위해서 어떻게 리빙랩을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리빙랩에 참여하였는지를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진행한 송도 리빙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리빙랩 운영 방식의 향후 계획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앞선 발표에서 리빙랩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이 리빙랩인 만큼 인천시에서 직면하고 있는 교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인천시의 교통 문제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로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대중교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시는 이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이제 면적은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효과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이제 인천엔 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배편도 필요하고, 인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많은 교통 서비스가 그렇듯이 대부분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천 시민들의 이제 공항의 접근률은 이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철도 인프라도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인천시는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KTX가 다니지 않는 광역시로서 이제 시민들의 철도 이용도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승용차의 이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승용차 이용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교통 정체나 주차장 부족이라는 이제 큰 사회적 문제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서 이제 시민 만족도가 3년 연속 하락한 유일한 지자체가 인천광역시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시가 이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인천시가 이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함께 제시한 대안은 뭔가 더 만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 수단을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이제 대중교통의 수요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모달 서비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전철이나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위외에도 앞선 동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이제 부르면 오는 콜택시인 아이모드,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와 같은 아이제 서비스와 같이 이제 다양한 공유 경제 교통 서비스까지 함께 연계해서 이 교통수단 간의 정보를 연계하고 또 통합 결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이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추천 경로는 무엇인지, 최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무엇인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을 이용한 후에 결제까지 이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현대차와 컨소시엄에서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아직 이 서비스가 완전히 개발이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이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종도에서는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이제트나 합승 택시 그리고 멀티모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좀 더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들과 플랫폼들을 영종도뿐만 아니라 송도, 검단 신도시, 그리고 남동공단까지 인천의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되는 서비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리빙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에서 사용한 모델은 CLP 모델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리빙랩,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플랫폼의 약자인 CLP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는 시민들이 직접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리빙랩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서비스의 확산과 생태계 확충에 이제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이제 시민들인데요. 시민들은 우리 스마트 시민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주적 참여자라고 해서 이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되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와중에 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이제 잠재적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참여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서비스라는 게 다양한 교통수단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연결해야 하는 만큼 이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특히 젊은 20, 30대층들에게는 스마트 이용이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고 분석해봄으로써 이제 실제로 서비스 수요를 측정을 해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해보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시 개선에 기여하는 집단지성 문제 해결사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선해보는 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는 이번에 시민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 리빙랩 공동체에 참여하였는데요. 먼저 리빙랩 운영 주체는 저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ISI 연구원들뿐 아니라 인천 송도 캠퍼스에 위치한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에 소속된 교원들까지 동원이 되었는데요. 이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의 경우에는 디자인 띵킹 방법론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을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총 기획하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시민들을 모집해서 죄송합니다. 총 4가지의 리빙랩을 운영을 했어요. 저 왼쪽 이 구석에 보시면 멀티모달 리빙랩, 아이모드 리빙랩, 합승 택시 리빙랩, 인카 리빙랩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 컨소시엄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제 큰 세부적인 4가지의 서비스로 분류해서 이제 각각의 리빙랩에 이제 20대 대학생, 송도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4개 리빙랩을 동시에 운영을 했고요. 이제 이 외에도 총괄을 맡으신 인천광역시와 그리고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는 현대차 등 이제 다양한 사업 운영자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기초 커뮤니티 리빙랩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 외에도 스마트 시티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리빙랩이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나 인천 스마트시티, 인천 테크노파크 등 이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이제 데이터도 전달받고 이제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통합 커뮤니티 리빙랩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빙랩에서 저희가 운영한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맨 처음 조사부터 시작해서 교육, 모니터링, 그리고 실증의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조사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든가 UI, UX 등 이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제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데 이제 굉장한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들을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의 수요를 측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었어서 하지만 아무리 20대 대학생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이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분석해볼 수 있도록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즌 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고안해보고 관련 서비스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멀티모달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운영된 리빙랩을 기반으로 확산된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시를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실증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리빙랩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최근에 송도에서 운영한 이런 그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리빙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총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수요 발굴 이 전 과정을 총 8회차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송도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모집단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데이터 분석 교육도 제공하고 그들이 데이터 기반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실제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리빙랩 활동을 지난 8회차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들은 이제 리빙랩 활동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좀 다들 많이들 부담스러워해서 요즘 많이들 활용하시는 줌 활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참가자들이 모여서 이제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 코로나 이슈가 1단계로 낮춰진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교육을 받고 이제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회차별 진행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처음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추석 있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들 거치고 나니 이제 총 8회차가 이제 11월 초에 돼서야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처음에는 첫 3회차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교육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진행해 보면서 이제 시민들의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보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총 4개의 리빙랩을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모드 리빙랩은 이제 수요 기반 콜버스 서비스인데 이게 작년에 운영한 영종도 외에도 이제 송도, 남동공단 등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고 싶은데 사실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아이모드 서비스도 수요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맞춘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이제 리빙랩을 운영을 하였고요. 두 번째 멀티모달 리빙랩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운송수단과 새로운 공유 경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계해서 시민들이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끊김없는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리빙랩 시민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승 택시 리빙랩인데요. 이제 기존의 택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 그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동승하는 합승 택시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능형 합승 택시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인카 리빙랩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관련해서 광고도 보고 이제 나중에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카 서비스의 개발에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리빙랩이 운영이 되었고 이제 각각 리빙랩에서의 산출물들은 이후에 이어질 발표에서 이제 참여해 주신 학생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건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실지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자면 첫 번째 페르소나라고 해서 앞선 강의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용자를 대표하는 가상의 이제 이용자 프로필을 설정을 해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봄으로써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검토해보는 방향성을 확립해 볼 수 있는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해서 이런 가상 인물이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체 진행 과정 중에 이제 몇몇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제 각각의 포인트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선점은 어떤 것들인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데이터 플로우 작성이 아무래도 이번 리빙랩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서비스 제공이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다 보니까 이렇게 고객 여정 지도의 각 포인트들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필요한 디바이스는 무엇이고,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이제 서비스 개발자의 측면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추가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플로우 작성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온라인 줌으로 이용이 돼서 이렇게 참가했던 참가자들의 사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데이터 교육 받으면서 이제 실제로 교통 데이터나 이제 시민들의 수요를 분석한 설문지 작업, 설문조사 작업,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해보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교통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해보고 교통 개선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리빙랩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제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행했던 영종도 그리고 올해 시행했던 송도 외에도 이제 검단 신도시나 남동공단 등 이제 지역적으로도 좀 더 다양한 인천 시내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리빙랩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이제 좀 더 다양한 시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보다 확장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될 리빙랩은 향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먼저 사회적으로는 이제 실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의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시민 간의 의견 조율, 협동,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보다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도 이제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관과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유저 리서치와 유저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도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즌을 양성할 수 있다는 양성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과 같은 단위 사업이 시민과 어우러져서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호재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5분간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 8분인데요. 8시 13분까지 자리에 다시 착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천시 리빙랩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과 대학생 참여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스마트 도시 분야의 시민 참여 리빙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해 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3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어 현재 리빙랩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미추홀구 주민 중심 마을 플랫폼 설계 사업에 마을 연구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임희주 님께서 자신의 리빙랩 활동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임희주 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미추홀구 인하대 마을연구원 임희주입니다. 저희 리빙랩 팀은 주민, 연구진, 지자체, 개발자 모두가 수평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며 혁신을 이끌어내며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리빙랩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협력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가칭 마을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기획 리빙랩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6회, 심화 2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리빙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단순 주민으로의 참여가 아닌 살아있는 현장 실험실의 마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연구진과 수평적 입장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도도 아닌 수평적 참여 리빙랩은 처음 접해보며 주민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신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빙랩은 마을을 배우고, 마을을 그리고, 마을을 만드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을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을 인문학 콘서트로 시작하며 단순 강의가 아니고 논의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문학 콘서트라는 방식이 참여자로 하여금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고 주제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 열정적인 마을 연구원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마을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순환되는 마을을 그려보았습니다. 인문학 콘서트 내용에서 다루었던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돌아와 마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사용 후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 마을이 협력해서 순환 경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세척하고 포장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재배부하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마을 디자인을 기반으로 개발자님께서 우리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점차 완벽한 마을 플랫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마을 연구원으로 마을을 배우고 마을을 그리고 마을을 만든 리빙랩 과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 일정상 시간을 긴 시간을 할애해드리지 못했는데도 짧지만 소중한 사례를 발표해 주신 이미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인천 스마트 모빌리티 대학생 참여단의 황지수, 고성훈, 정영헌, 한재경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총 45명의 대학생이 참여가 있는데 키워드는 온라인하고 데이터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리빙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조 발표를 맡은 황지수입니다. 저희 조는 IMOD에 대해 맡았는데요. IMOD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합니다. 우선 MOD를 탑승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이분은 저희 팀원의 실제 할머니를 모티브로 만든 서경아 할머님이십니다. 서경아 할머님은 문화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시지만 최근 무릎을 다쳐 거동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잦은 환승과 긴 이동 시간이 소비되는 버스 대신에 좀 더 새롭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원하셨습니다. 다음은 할머니께서 MOD를 탑승하시는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어느 날 할머님께서는 문화센터를 가시던 도중 사람들이 밀집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사람들에게 치여 무릎을 다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리빙랩에 참여했던 손녀의 도움으로 MOD 앱을 깔고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MOD를 호출하여 편하고 빠르게 문화센터에 도착할 수 있어 만족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MOD를 탑승하는 각 과정마다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데이터 플로우라고 합니다. 먼저 할머니께서 MOD를 사용하기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며 불편함을 겪었을 때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시도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와 어플 다운로드 건수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데이터가 크리티컬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서 MOD 탑승 시점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로 실시간 경로 데이터가 크리티컬 데이터가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MOD의 활용성을 위해 정량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3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송도 4동을 중심으로 MOD를 배치하여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송도 4동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송도 4동 내에 있는 정류장의 개수는 다른 신도시보다도 적고 송도 내 다른 동들보다도 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 4동을 중심으로 MOD를 배치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업무지구 5번 출구역과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 MOD를 배차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송도 4동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제업무지구 5번 출구역의 이용이 2020년에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5번 출구역과 20년 12월 완공 예정인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 iMOD를 배차하여 인근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도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퇴근 시간대에 국제업무지구 5번 출구역에 MOD를 배차하여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역은 출퇴근 시간에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아침에 하차, 저녁에 승차하는 데 높은 이용 건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출퇴근 목적으로 유입이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 시간대에 MOD를 배차시켜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송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분석하고 결과를 보면서 3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송도 시민들이 제출해 주신 민원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 버스의 노선 문제와 배차 문제에 대해 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택시와 지하철을 주로 선호하시는 송도 내부 주민들에 반해 송도 외곽 주민들은 버스를 선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MOD를 이용해서 내부와 외부, 내부 순회로 배치하면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도 1동에 MOD를 추가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송도의 버스 배차 간격이 송도 내 버스 배차 간격보다 약 3분 정도가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는 송도 1동 주민들이 더욱 민감하게 체감하고 계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MOD를 추가 배치해서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 건수가 높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MOD를 배치하고 직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결과 1에서 저희는 노선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 2에서 수요가 가장 높았던 92번과 91번의 버스의 노선을 시각화한 결과 송도 외곽을 돌아가는 비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MOD를 이용 건수가 가장 높은
정류장들을 중심으로 배차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MOD를 이용하여 직행을 통해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조의 결과물이고요. 저희는 이 활동을 하면서 시간 조율도 조금 어려웠고 방향성을 잃어서 헤맬 때도 있었는데 퍼실분들과 팀원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데이터를 수집에서부터 분석하는 과정까지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랩을 참여하면서 MOD에 대해서 약간 더욱 애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OD에 대해서 알고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송도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멀티모델 서비스 발표자 고성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 조가 맡은 멀티모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멀티모델 서비스는 인천시에 도입 예정인 i모드, 합승택시, 그리고 iZ 등과 스마트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기존의 교통수단까지 상호 연계가 가능케 하는 통합 플랫형 서비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송도 국제도시의 교통 문제와 교통 수요에 대해 시민들의 모빌리티 분석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를 이용자 시민 관점에서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한 결과 내부 순환버스가 필요하다, 배차 간격이 길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안을 서비스에 반영하게 된다면 보다 더 멀티모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 고객 여정 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멀티모델 서비스를 단순히 연구할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조는 페르소나와 고객 여정 지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루피 여성 직장인을 임의의 인물로 설정하였는데요. 이러한 이루피 씨는 맨 처음에 광고를 보고 앱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그 팝업창에 뜨는 일주일 무료 체험을 시작하여서 그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을 고를 수 있는 카테고리 단계에서 이루피 씨는 직장에 늦지 않기 위해서 최단 시간이 걸리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앱에는 존재하지 않는 i모드 차량이 배치가 되어서 평소보다 짧은 시간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루피 씨는 편하게 i모드 차량에 탑승하여서 지정된 자리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듣던 이루피 씨는 앱에서 하차 알림을 듣고 그 도착 지점에 그 평지 특성을 고려한 iZ를 환승하여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자 iZ 반납지 알림이 뜨고, 그리고 그 이루피 씨는 그것을 확인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늦지 않게 도착을 하였고요. 그리고 피드백 알림이 향후 나중에 뜨게 됨으로써 시간이 날 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카테고리 선택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조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함으로써 교통 이용의 편리함이 증대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IZ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증대로 인해서 인천 시내 전체의 교통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 단계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고객 여정 지도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단계를 거쳤는데요.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시킨 후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와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분류해 네, 먼저 인프라와 시스템에서 사용자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로 선택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 선택 경로를 확인하여 카테고리별 경로 데이터 및 클릭 빈도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선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거치게 되었는데 먼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맞게 진행이 되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로 한눈에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 멀티모델 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각각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사점에서는 송도 내 평균 승하 차량이 많고 그리고 승하 차량이 많은 그 정류장이 인천대역 주변에 있는 정류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송도 내 광역버스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저희 조는 인천대 입구 출구 부근에 있는 정류장에 멀티모델 서비스를 홍보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 시각화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해양경찰청 근처 인근 주거지역과 인천대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버스 하차 인원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외부에서 지하철로 진입 경로에서 역과 목적지 간의 최단거리라는 점에서 멀티모달 경로 검색 시에 이러한 지역들을 경로를 최적화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멀티모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에서는요, 그 대중교통의 그러니까 이 표는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이동하는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송도 일동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출발지와 목적지마다 MOD를 설치하게 되면 택시를 굳이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MOD 버스를 사용함으로써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정성 데이터입니다. 정성 데이터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수송 인원과 송도 버스 정류장 내 승차 데이터를 통해 인천대 입구역과 테크노파크역에서 가장 자주 이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밑에 지도 시각화 자료를 통해 그 주변이 가장 직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저희도 이 점을 고려해서 멀티모델 서비스를 홍보할 때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그러니까 아까 결과 첫 번째 시사점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은 택시를 이용하고 그리고 택시 환승이 아까 송도 1동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송도 1동인 테크노파크역에서 택시로 환승하는 멀티모달 서비스를 그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수요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저희 조는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버스 수요 통계에서 광역버스의 비율이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송도 풍립 I1 2단지 승차 건수가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곳인 반면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주거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그쪽에 아이모드 차량을 배치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얻게 되고 직장인들도 훨씬 늦지 않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런 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조장을 비롯해서 저희 조원들이 모두 고생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와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모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광역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저희의 데이터 수집이 이러한 큰 결과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조 발표를 맡은 정영원입니다. 저희 조는 지능형 합승 택시에 대해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의 페르소나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상의 인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름은 김태형이고 이제 베트남 음식점 알바를 하는 이제 대학 새내기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대중교통이 가진 시간 낭비라는 불편함을 더 이상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느냐. 이제 이 친구는 해당 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합승객을 고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합승 택시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탑승객이 뭐 지쳐 있다던가 술에 취해 있다던가 그런 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승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뭐 이 사람이 뭐 대학생인지 뭐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에 따른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김태형 씨가 이제 알바를 늦었습니다. 이제 알바를 늦었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비가 약 8,000원이 나와서 자기는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알바하는 이제 친구로부터 합승 택시 서비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 설치 및 가입을 하고 이제 합승 택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제 합승 택시를 탑승했는데요. 이제 택시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새로운 후타자인 이제 지민 씨가 동승을 해야 한다는 알림을 앱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승자가 만났는데요. 이제 우리 태영 씨가 이제 앱을 잘 몰라서 술 취한 사람과 같이 타기 싫다라는 항목 체크를 안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영 씨는 하차하게 되었고 결제는 당연히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합승 택시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제가 방금 고객 여정 지도에서 말씀드린 합승 택시 부분만 따로 뽑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승 택시는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동선이 비슷한 이용자들이 동승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송도 주민들은 이제 주로 해양경찰청 그리고 트리플 스트리트 등의 번화가를 찾으며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비슷하기에 버스의 비효율적인 노선과 택시의 비싼 요금이란 단점을 보완한 합승택시가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승택시는 동승자의 신원, 예를 들어 동승자가 연세대 학생이다, 풍림 아이온 주민이다 이런 신원과 그리고 현재 뭐 술에 취해 있다 이런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암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 플로우는 방금 말씀드린 고객 여정 지도에 기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알바에 늦었습니다. 알바에 늦어서 이제 알바지까지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되냐, 몇 분이 걸리냐 이런 거를 이제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핵심이 내 위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때 이제 카카오 앱으로 이제 호출했기 때문에 요청 경로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승 택시 서비스를 알게 됐고 이제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뭐 페이스북 광고 등이 있겠죠. 바로 이것이 핵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 설치 및 가입, 당연히 가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핵심 데이터이겠죠. 네, 그 다음 이제 합승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당연히 택시를 호출하면 이제 금액이 얼마 나올지 이제 예상치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예상 결제 금액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합승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택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합승자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승자 위치 데이터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승자와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승자를 픽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된 요금 데이터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차했습니다. 하차할 때는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제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정량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결과가 총 3가지가 있는데 결과 1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버스 정류장 및 이제 승하차 건수 및 광역버스 배차 현황입니다.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이제 인천대 입구역과 송도 풍림 아이온 단지에서 이제 최빈 이용률을 이제 승하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광역버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송도 일동을 경유합니다. 이제 결과 2입니다. 레지던스 라이크홈 거주자 수 및 생활 근역과의 이동 경로입니다. 레지던스 라이크홈에서 택시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지점에서 가까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이제 이동이 잦습니다. 그리고 결과 3입니다. 이제 대중교통과 택시의 환승 비율인데요. 이제 출근 시간대에는 이제 대중교통과 택시 환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송도 일동이고 반대로 이제 퇴근 시간대 택시에서 대중교통 환승률이 높은 지역은 이제 송도 일동과 이동입니다. 송도 일동은 또 시외버스 환승센터가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시사점을 도출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 1입니다. 결과 3에서 이제 높은 환승 비율을 보여주는 송도 일동에는 이제 결과 1의 높은 승차 건수를 차지한 인천대 입구역과 풍림 아이온 2단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이제 시외버스 등을 이제 타고 송도 일동에 도착해 회사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승에 용이하겠죠.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에 송도 일동의 광역버스 하차 지점과 이제 회사 단지 사이에 택시 배차를 많이 한다면 합승 택시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시사점 2번입니다. 결과 2에서 보여진 이제 레지던스 라이크홈의 택시 이용량은 상권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주민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장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까운 대형마트까지의 경로도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합승 택시를 이용한다면 이제 입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사점 3번입니다. 결과 3에서 보여준 이제 대중교통과 택시의 심야 환승 비율은 지하철 막차를 탄 승객들이 이제 버스는 당연히 운행이 종료되었기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주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의 합승 택시로 배차하여 이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요금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정량 정성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결과 1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음 카드 사용자 수 및 사용자의 택시 이용 패턴입니다. 이제 인천이음 카드의 가입자 수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 송도 주민들은 보통 이제 거주지에서 번화가로의 택시 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 2입니다. 기존 합승 택시 이용자들의 피드백인데 대부분 이제 합승 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모르는 사람과 타기에 불안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과 3입니다. 이제
송도 주민들은 단순히 송도 내에서만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송도 내외부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점 1입니다. 일반 택시에서는 인천 이음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승 택시에서는 이제 이음카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사용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송도 주민들의 택시 이동 경로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합승 택시에 인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제 승객 맞춤형 광고를 이제 앞에 태블릿에 띄운다면 일반 택시와 차별화된 스마트 택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2번입니다. 결과 3을 보면 이제 송도 내 택시 하차 구역이 이제 유흥상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택시 합승 시 동승자가 이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승 택시는 동승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사점 3번입니다. 송도 주민들이 이제 택시를 이용할 때 송도 내외부를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승 택시의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외부 경로도 이제 일부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고요. 이제 리빙랩에 참여하면서 어떤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고생해준 조원들과 퍼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사실 공모전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현대차의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단점을 보완한 서비스가 있다니. 하지만 언제쯤 도입될지 시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빙랩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저와 조원들 다 같이 함께 이제 직접 지능형 합승 택시를 위한 데이터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뽑아냄으로써 이제 합승 택시란 이제 서비스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조만간 도입될 거란 이러한 실감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능형 합승 택시가 송도, 나아가 인천시 전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 리빙랩에서 인카 서비스 발표를 맡은 4조 한재경입니다. 네, 인카 서비스는요, 아이모드 버스 탑승객에게 하차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모드 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듦에 있어 페르소나를 구성하였고 염두에 두어야 할 2가지를 선정해 두었는데요.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유저 친화적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점과 광고를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저희 고객 여정 지도에서는요. 2가지 어플인 아이모드 어플리케이션과 툭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주요 디바이스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네, 저희 고객 여정 지도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되고요. MOD에 탑승하여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들어가면 버스 내부 모니터에 있는 QR코드를 보고 찍고 그 쿠폰을 획득하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쿠폰은 자동 저장이 되고요. 이 쿠폰을 사용하여서 사전 주문을 하게 됩니다. 네, MOD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 정보가 데이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맹점으로 이동을 해서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물품을 수령하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뜨고요. SNS 서비스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또 설정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고객 여정 지도를 바탕으로 데이터 플로어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서비스 가입을 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고객과 위치 관련 데이터들을 입력함으로써 인카 서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는 단계이므로 고객 정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크리티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MOD를 탑승해서 QR코드를 태깅하면 출발 정보가 iMOD DB에 입력이 되고 버스가 출발하면서 이동 시간과 경로가 동일 DB에 다시 입력이 됩니다.
네, 고객의 이동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실시간 위치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후 모니터를 통해 QR코드를 받고 그리고 이로 쿠폰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발급받은 쿠폰 데이터가 이때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데이터가 되겠고요. 사전 주문을 통해 사전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네, 여기서 사용 이력 데이터 또한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8단계에서 새로운 쿠폰을 다시 발급해 줄 때 유저의 선호 상품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MOD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MOD에 대한 서비스 피드백이 필요하겠고요. 가맹점으로 이동해서 가맹점으로 이동한 단계에는 물품을 수령했다는 점과 가맹점에 잘 도착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품 수령 이력 데이터가 크리티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7단계에서는 또 한 번 피드백 수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앞서서 피드백을 수령했는데 왜 또 피드백을 수령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5단계에서는 MOD 관련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단계에서는 인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투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앞서 입력해 두었던 선호 상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까 4단계에서 줬던 선호 상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많은 데이터 플로우가 종료가 되고요. 이 외에도 출발 정보 데이터, 도착 정보 데이터, 이동 시간 데이터, 광고 정보, 선호 상품, 가맹점 위치, SNS 공유, 고객 분포도, 거래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생각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로 나누어 시사점을 각각 3개씩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사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에서는요. 승하차 데이터를 비교하여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 상권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결과 평일 오전과 주말 오전 그리고 주말 오후에 주거지 중심으로 인카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였고요. 평일 오후와 주말 오후, 주말 저녁 때 상업지 위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점에서는요. 평일과 주말에 핫플레이스별 승하차 건수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상권이 많이 발달한 만큼 핫플레이스의 유동 인구수가 많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 주변 음식점과의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사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시간대별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저녁 시간대로 갈수록 많은 승하차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하차율이 많다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청에서 우리 승하차를 하시는 분들께 데이터를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서베이 결과를 포함하여 정량 정성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연령대별 승하차 이용 시간과 키워드별로 명소를 구분해 보았는데요. 데이트를 자주 하는 20, 30대 층을 타겟층으로 볼 경우에는 데이트 장소로 많이 사용되는 테크노파크와 그리고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그들이 승하차 시간이 가장 높은 시간인 저녁 시간대에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를 키우는 3, 40대 층이 오전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키워드에 관련된 센트럴파크나 인천대 입구역에서 광고를 하차하시는 분들을 통해 광고를 한다면 광고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시사점에서는요. 데이트를 자주 하는 이 30대를 타겟층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주된 버스 하차 장소인 테크노파크와 센트럴파크인 점을 고려하여 이곳으로 가는 20, 30대 승객에게 관련 상점 소개와 그리고 쿠폰을 발급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시사점으로는요. 연령대별 버스 승하차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비교한 것인데요. 네, 20, 30대 모두 저녁 시간대 많이 승하차를 하고 테크노파크와 센트럴파크 주로 하차를 하므로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와 제휴를 맺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이제 40, 50대를 보시면 오전 시간대, 즉 출근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 50대층에게는 회사 주변에 있는 카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로써 인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이번 송도 리빙랩을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점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그런 변화와 놀라움이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평소에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알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교수님들과 연구원분들, 그리고 밤낮 없이 회의를 열심히 참여했던 멋있는 4조 조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리빙랩 활동에서 얻어진 성과는 실제 인천 스마트 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발표자 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댓글로 달아주신 피드백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좋은 포럼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인천 스마트 도시 리빙랩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